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주 합격 기본편 고려시대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고려시대가 만들어지고 성립되는 걸 지난 시간에 봤고요. 이번에는 고려 초반에 고려시대를 배울 때 우리가 지배층으로 많이 외웠던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특정 시기마다 주로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연결돼서 바뀌기 때문에 요거를 묶어서 보고 있는데 초반에 이제 처음에 호족들이 들어오게 되고 나중에 가장 초반에는 이들이 또 문벌 귀족이라는 형태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벌 귀족 사회가 크게 연결이 되고 이거에 대한 또 불만이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무신 정권이 들어가게 되는 그 시점을 묶어가지고 보겠습니다. 여기 핵심 키워드가 이제 문벌 귀족, 무신 정권을 다 아우르고 있는데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이게 이제 문벌 귀족 때 있었던 두 개의 난이고 그 다음에 무신 정변이 있고요. 이 무신 정권 시기에 망이 망소이의 난, 그리고 최충원이라고 하는 무신 정권의 지도자, 교정도감, 만적의 난, 최후, 삼별초, 강화도, 천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많긴 하지만 기본편에서는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다루기 때문에 아주 촘촘하게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큰 흐름만 보겠습니다. 자, 문벌 귀족 사회 성립과 동요라고 나오는 게 있는데, 자, 문벌 귀족 이런 용어를 만들었을 때에는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겠죠. 호족이라는 집단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귀족처럼 변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 과정이 되냐면, 자, 초창기 시절에 호족들 있죠, 호족. 이 호족들은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지만 왕건도 호족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역의 호족을 포섭하기 위해서 결혼제도나 성씨를 주는 사성제도 같은 걸 주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왕족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의 호족들, 요런 호족들이 있고 요 호족들하고 신라의 그 신분제도 때문에 똑똑한데 인정받지 못했던 육두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육두품들이 통일신라 후반부에 호족들하고 이제 결탁을 해가지고 그들의 브레인 역할을 하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시대가 바뀌어서 요 사람들이 시험 봐서 중앙 관료로 진출을 해요. 근데 또 이거를 뭐 정승을 배출을 했다. 그러면 그 집안에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아이를 교육을 시켰겠죠. 그래서 다 배출되는 것도 있고 또 자기들끼리 또 유리한 혼인을 하게 됩니다. 결혼 관계로 맺어지게 되면서 몇몇의 거대한 가문이 또 생겨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또 여러 번 혼인과 또 이런 벼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배출을 하면서 특정 지방, 특정 가문에서 이런 것들을 다 독점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대가문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 집안의 가문에 따라서 문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단순하게 지난번에 호족들이랑 조금 다른 거는 단순히 이렇게 돈이나 아니면 그런 혼인이나 이런 것만으로 맺어진 거는 아니고 실제로 시험을 보고 고위 관직자를 배출했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특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일단 1번은 과거제도가 있고요. 여기 조금 특이한 게 들어가 있는데 음서제도라는 걸로 아예 관직을 독점을 해버립니다. 요 제도가 뭐냐면 이거는 일종의 뭐 치트키 같은 거죠. 우리 할아버지가 막 정승 판서를 했어요. 되게 높은 고위 관직을 하면은 이런 큰 공덕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에 크게 봉사했었던 사람의 뭐 손자는 그냥 어느 정도 관직까지는 무시험으로 그냥 준다. 이런 게 있는 게 음서인데 별도의 시험 없이 관리가 될 수 있는 이걸 좀 극단적으로 지금 얘기한다면 낙하산 같은 거겠죠. 이런 것까지 다 동원해가면서 관직을 독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조상의 음덕으로 내가 그 덕을 보는 거죠. 음서. 자,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 공음전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런 음서만 있는 게 아니고 공음전은 뭐냐면 또 5품 이상의 고위 관리들에게 또 지급한 토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일을 했으니까 이 고위 관리들에게 이 땅을 줍니다 라고 하는데 이 땅은 반납을 안 해도 돼요. 세습이 가능합니다. 자기 아들 그리고 손자 그리고 또 그 손자의 아들 한테까지 세습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나라가 뺏지 않는 땅이에요. 당연히 이런 게 많을수록 재산이 계속해서 늘어나기만 하겠죠. 그래서 경제적인 권력도 이들이 장악을 많이 하고 있고 이거 절대 뺏기고 싶지 않겠죠. 우리 집안이 대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권력을 키워가고 싶겠죠. 어떻게 하느냐? 다른 문벌 귀족 가문이나 왕실과 한정적으로 아주 폐쇄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결혼을 했던 겁니다.
단순하게 문벌귀족인 것이 뿐만이 아니라 왕족하고도 연결이 되어서 계속해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왕족도 되고 먼 친척도 되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거를 가져가려고 하는 경향. 여기에 가장 유명하고 제일 크게 성장했었던 가문이 경원 이씨 가문입니다. 그리고 경주 김씨도 있고요. 김부식네 가문이고요. 이 경원 이씨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이자겸네 집안입니다. 자, 문벌귀족 사회가 이렇게 권력과 모든 핵심을 독점을 하면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겠죠. 근데 이게 언제 흔들흔들 하냐면 이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문벌귀족 사회의 동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좀 들어가 있는데, 자, 이자겸의 난을 먼저 볼게요. 이자겸의 난. 별표가 땡땡땡 붙어 있는데 집안이 보통 혼란스러운 게 아니죠. 요거하고 요거를 같이 연결해서 봐주세요. 자,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벌귀족 사회가 크게 흔들리면서 결과적으로는 붕괴를 하게 됐었던 게 이제 크게 두 가지 사건 때문인데, 이자겸이라는 굉장한 문벌귀족 가문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자겸네 집안은 그 아버지하고 이자겸의 할아버지 때부터, 이자연이라는 이자겸의 할아버지 때부터 반복적으로 이제 왕비를 배출을 해요. 근데 왕비를 배출을 하는 외척 가문이 되면은 이게 뭐 우리가 공부해서 과거 시험 봐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권력을 획득하는데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왕비를 배출하는 집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자겸도 자기가 보고 배운 게 이제 그거니까는 자기의 세 딸을 전부 다 이제 왕비로 만들 결심을 하게 되고, 실제로는 인종의 아버지에게 먼저 자기의 딸을 결혼을 시키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딸을, 하나의 딸을 또 결혼을 시켰는데, 그 딸과 왕과의 사이에서, 예종이라는 임금의 사이에서 인종이라는 왕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겸의 손자죠? 이자겸의 손자인데, 더욱더 나의 이런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 인종이라고 하는 자기의 손자 겸 왕에게 나머지 딸들을 또 시집을 보내요. 그러니까 인종 입장에서는 이모들하고 결혼을 한 거죠. 말도 안 되는 가계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모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의 할아버지이면서, 외할아버지이면서 장인어른이 되는 상당히 복잡한 계보를 지금 갖게 되는 거죠. 여기 보이죠? 모든 권력은 오직 나에게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내 사위가 누군지 알아? 사위 겸 손자가 누군지 알아? 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보니까 엄청난 권력을 독점을 하게 돼서 이자겸네 집 앞에는 뭐 고기나 얼음이나 그때 당시에 귀했던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바치려는 사람들로 막 맨날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고, 지금처럼 냉장 시설이 별로 없잖아요. 뭐 거의 없죠. 그 얼음 창고라고 하는 거가 딱히 지금처럼 많이 생산되던 그런 시절도 아니기 때문에 고기를 바치면 그때 못 먹으면 썩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엌 한 구석에는 사람들이 갖다가 바친 고기들이 막 다 먹지도 못해가지고 막 썩어서 나는 그런 냄새로 가득했다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자겸이 왕실의 외척이 되어서 권력을 상당히 독점을 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또 이게 아닐 것 같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 뭐 지가 왕도 아닌데 뭐 왕처럼 저래도 돼? 이러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인종도 뭐 어릴 때야 할아버지 말 듣는 거지 크면서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겠어요? 왕은 난데 왜 맨날 할아버지가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지? 그리고 어느 정도 딱 나이가 들고 나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하는 행동들이 보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은밀하게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시도했는데 안타깝게도 실패하게 되고, 이자겸이 그걸 알게 돼서 뭐야, 얘가 지금 머리 좀 컸다고 이제 나를 뭐 이렇게 하려고 하네? 그러면서 아예 본격적으로 난을 일으켜요. 이자겸이 척준경이라고 하는 장수하고 손을 잡고 난을 일으켜서 정권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자겸하고 척준경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 하필이면 그때 이제 좀 성장한 그 여진족 애들이 금나라를 세우고서는 갑자기 군신 관계를 하자고 요구를 해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되게 오랑캐라고 무시했었던 그 금나라 여진족 애들인데 군신 관계를 하자. 자기네들이 군, 이거 우리가 신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지금 외부의 전투를 하는 식으로 힘을 써버리면 내부의 권력을 독점하는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 뭐야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 그래서 우리가 사대 관계까지 수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분노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아니 나라의 권력을 독점한 것으로도 모자라서 이렇게 치욕스러운, 아주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금나라한테 사대를 한다고? 여기에 반발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죠. 인종이 그때 사람들이 동요하는 걸 보고
요거 좀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왜냐면 척준경 같은 경우는 또 장군 장수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전투 없이 금나라한테 사대하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가졌을 수 있고, 분명히 같이 연합해가지고 권력을 갖기로 했는데 이재겸이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인종이 그 틈을 파고들어요. 척준경을 살살 회유를 해서 너 어차피 이거 반란인데 나중에 어떻게 할 거야, 실패라도 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재겸이 너랑 끝까지 같이 갈 것 같아? 그냥 나랑 같이 이재겸 몰아내고 그럼 내가 너는 살려줄게. 이런 식으로 척준경을 회유를 해서 결국에 이재겸을 제거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척준경도 제거를 해가지고 아예 이 난을 진압을 해버려요. 근데 이재겸을 제거했다라는 게 죽였다라는 건 아니고요. 저기 멀리 유배를 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많은 것들이 좀 생략이 되어 있는데, 그 궁궐에 불 질러가지고 왕도 한번 죽이려고 했고요, 이재겸이. 그리고 자기 왕비인 자기 딸들을 시켜가지고 음식에 독을 타서 죽이려고도 여러 번 시도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야사들이 좀 존재하는데, 그 이재겸의 딸들이 아버지 말을 듣긴 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왕의 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독이 든 음식을 먹이지 않으려고 갖고 가다가 막 일부러 엎어지고 막 이랬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인종이 이재겸이 원할 때 죽지 않았어요. 이재겸이 원했을 때 죽었다면은 뭐 후계자가 없으니까 일단 내가 통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궁극적으로는 왕의 자리를 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겸의 난이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너무너무 이 사람은 세력이 많이 뻗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재겸이 제거되고 나서도 이 집안이 완전히 없어진 거는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왕실의 권위가 거의 바닥에 떨어지죠. 내부에서 뭐 콩가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요때 쓱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야, 지금 왕이 막 그 왕실이 불에 타고 뭐 지금 내부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게 왜 이러냐면 개성에 왕의 기운을 지켜야 되는 수도의 기운이 다해서 그래. 이제 개성은 끝났어. 새로운 기운이 분출하는 곳으로 우리가 수도를 옮겨야 돼. 라는 얘기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후보군으로 떠오른 데가 평양입니다. 서경. 서경에 가야 돼. 우리는 서경. 풍수지리에 근거했을 때 이제 서경이 훨씬 명당이야. 라는 얘기가 솔솔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뭐와 결합을 해버리냐면 묘청의 난이 이제 요것 때문에 일어난 거야. 묘청의 난. 이 무슨 소리냐? 묘청. 여기 지금 스토리하고 같이 묶어서 봐주세요. 묘청이라는 스님이 나오고요. 서경으로 우리 수도 옮깁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개경에 궁궐이 불탄 거 보니까 아무래도 운세가 다 한 것 같다. 왕께서 서경으로 도읍을 옮기자라고 내가 건의를 해야겠다라고 나오는 거죠. 자, 묘청의 난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자, 인종이 왕권을 회복을 해요. 그런데 이제 뭔가 개혁이 필요한 거죠. 그 개혁을 필요했을 때 그 이 묘청이라는 사람을 어찌 보면 인종이 활용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이재겸은 꼬르륵 사라졌지만 문벌귀족 가문이 전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또 다른 문벌귀족들이 남아있죠. 개경 지역에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면서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경주 김씨 가문에 대표적으로 김부식이 있습니다. 김부식으로 대표되는 개경파가 있고 새로운 개혁파, 사회 개혁파가 있습니다. 젊은 인종의 입맛에 맞춰서 그 인종의 어떤 양팔이 되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신진 세력들이 있어요. 묘청이랑 정지상 등의 서경파가 대립을 하는 겁니다. 대립. 이재겸은 없어졌지만 이재겸의 자리를 김부식네 가문이 지금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식으로 등장하고 있고요. 전개가 어떻게 되느냐? 묘청이 서경천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국한테 사대를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정벌해야죠. 금국을 정벌합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체제를 다스리면서 황제로 칭합시다. 우리 칭제 건원합시다. 이런 식으로 실제 인종이 하고 싶었던 얘기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묘청하고 연합을 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요걸 주장을 했는데 김부식 입장에서 이거 안 될 말이거든요. 아니 수도를 옮기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대한민국도 수도를 옮기려고 했었지만 잘 안 됐잖아요. 이게 잘 안 돼요. 수도를 옮기는 거는 단순히 이사를 가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중심 지역이 옮겨간다는 거잖아요. 중심 지역이. 이 쉽지 않거든요. 지금 서울에 우리가 뭐 중앙관청 같은 것들이 다 서울에 있는데 갑자기 뭐 저기 뭐 전라도 지역으로 뭐 관청을 옮긴다. 이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옮겨야 되니까 잘 안 됩니다. 이거 김부식 등등등의 개경파들이 왜 반대했겠어요? 중심 지역이 바뀌면 세력이 떨어지니까.
자기네들 개경에 다 있는데, 우리 집이고 땅이고 뭐고 다 여기 있는데 갑자기 서경으로 가버리면은 자기네들은 중심지에서 멀어지는 거잖아요. 이거 원하지 않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에 실패를 합니다. 근데 묘총이 여기에 굴복을 하지 않았고 자기가 스스로 천도를 해버려요. 그래서 국호를 대위국, 연호를 천계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경에서 난을 그냥 일으켜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묘청의 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부식이 야 이거 반역이다. 관군을 끌고 가서 전투를 한 끝에 이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묘청의 난이 실패로 끝나게 되는데 실패했으니까 서경은 몰락했겠죠. 서경파가 몰락을 하고 여기는 반란의 핵심 지역이 돼가지고 평양의 지위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신에 대해서 차별이 엄청나게 심화되게 돼요. 개경파가 이제 반란을 진압했잖아요. 얼마나 이 목소리가 크겠어요. 그러면서 보수적인 문신 세력들이 김부식도 사실 원래 문신인데 자기가 직접 군대 끌고 가가지고 반란을 진압을 했단 말이에요. 목소리도 엄청 크고 이 문신들이 너무 득세를 하면서 자기네들한테 목소리를 낼 만한 세력들을 다 찍어 누르는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무신 애들을 굉장히 차별을 하면서 이 무신들이 불만이 점점 게이지가 이렇게 쌓여서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의 의미라고 한다면 만약에 묘청의 난이 성공을 해서 개혁파가 득세를 하고 서경에 우리가 천도를 해가지고 고려의 역사를 이어나갔다면 그 뒤에 얘기가 많이 달라졌을 수 있어요. 무신정변 자체가 안 일어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의미를 보자면 나중에 먼 후대에 등장하는 민족주의 사학자 신채호 선생이 있죠. 이 신채호 선생이 우리 역사를 싹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건이더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묘청의 난이 성공했더라면 궁극적으로는 그 기세를 계속 이어가서 고려라는 나라가 나중에 어떻게 발전했을지 모르고 그 흐름이 계속 이어졌을 텐데 그렇다면 오늘날의 일제강점기도 없었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굉장히 안타까워한 사건이 요겁니다. 그래서 신채호 선생이 뭐라 했냐면 우리 조선의 역사상, 이 한반도 땅에서 일어난 역사상 1000년 동안에 있었던 사건을 전부 추려봤을 때 제일 안타까운 사건을 꼽자면 요거다. 요렇게 꼽아가지고 요런 표현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요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문벌귀족 시기에 요 두 가지의 사건,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이거 두 개가 있더라. 그러면서 문벌귀족이 마지막으로 김부식이 정권을 잡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무신정변은 왜 일어나느냐? 요거 왜 일어나냐면 묘청의 난 이후에 무신을 하대하는 분위기가 지속이 되고 돈으로 또 이제 장난을 치는 거죠. 군인전도 제대로, 월급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월급도 안 나오고 뭐 맨날 밀리고 하다 보니까 하급 군인들의 불만이 막 계속 올라가게 되는데 문제는 하급 군인들만이 아니라 정중부나 이의병 같은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높은 장군들한테도 차별이 굉장히 심하게 진행됐던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김부식, 그 김부식의 아들이 있어요. 김돈중이라고 김부식의 아들이 있는데 최고 권력자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무례했겠어요. 되게 싸가지가 없었겠죠. 그래서 무신들 되게 무시하고 자기보다 나이가 엄청 많은 대장군 막 수염도 땡겨보고 불도 막 이렇게 펴보고 뭐 난리도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젊은 문신이 굉장히 고령의 이 무신들에게 무례를 범하고 막 뺨도 때리고 뭐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그걸 보고 있는 젊은 문신들이 막 무신들이 부들부들하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났던 거죠. 참다가 못해가지고 이제 무신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이거를 우리가 반란을 일으키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 그냥 다 죽여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단순하게 하루아침에 결정된 게 아닐 거예요. 군인들이 이런 결심을 할 정도로 대단히 차별이 심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게 어느 정도였겠어요? 원래 군인이라고 하는 집단은 명령을 따르는 게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자기 위에 사람의 명령하면 네 하고 그냥 하는 그런 게 지금도 군인들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옛날엔 이런 게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런데도 이걸 거부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대단한 차별이 있었다고 봐야죠. 이걸 다 죽여버리겠다는 발상도 되게 놀라운데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문신들이 정말 무방비 상태로 그때 당시에 또 의종이라고 하는 또 먹고 놀고 하는 거 좋아하는 임금도 등장하죠. 그래서 의종이랑 문신들이랑 맨날 모여가지고 맨날 파티하는 거예요. 술 먹고 막 이러니까 가능하겠는데 얘네들 맨날 파티하는데 거기 하나 골라가지고
밖에서 문 걸어 잠근 다음에 싹 다 죽여버리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거사를 준비를 해서 정중부랑 이의방이라는 사람들이, 무신들이 보현원에서 지금의 여기 저기 파주, 경기도 파주쯤인데 여기에서 야, 그 파티 하는 날 딱 정해가지고 요때 좀 많이 온다. 요때 그냥 싹 다 죽여버리자. 요거를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신정변이에요. 그래서 요 날에 거사를 진행을 해가지고 성공합니다. 의종도 폐위 시켜버리고 저기 거제도로 유배를 보내버리고요. 명종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잘 만질 수 있는 허수아비 왕을 하나 세우고 정권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무신들이 회의기구를, 인사권을 주도하는 이 행정기구로 중방이라고 하는 거, 요거를 통해서 권력을 행사를 하게 돼요. 나중에 중방, 정방, 도방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행정권, 뭐 인사권, 그리고 이제 군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쑥쑥 등장을 하게 된다. 자, 일단 무신정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무신들이 정권을 잡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난리가 나죠. 힘으로 지금 뒤집어 버린 거잖아요. 무신들은 원래 정치 권력 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게 쿠데타가 성공을 해버리니까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힘만 있으면 다 되는구나. 쟤를 내가 꺾어버리면 내가 짱이네. 이런 생각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무신들끼리도 서로 다툼이 일어나요. 무신정권 시기에 매우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 무신정변 이후에 정중부하고 다음에 이의방이 있었잖아요. 같이 했는데 얘네 둘이 좀 사이가 안 좋아져요. 사이가 안 좋아져서 여기 이의방 일파가 나중에 제거가 되게 되고요. 얘네들이 지금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통치를 했겠어요? 원래 통치하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지방에선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문신이 집권하건 무신이 집권하건 무슨 상관이야. 그게 우리를 누가 더 잘 돌봐주냐의 차이인데 뭐 크게 효용이 없었던 거예요. 정치도 해본 적도 없고 이 사람들은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무시당하고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이걸 다 이제 만회를 받아야겠다.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배를 이렇게 불리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정권을 유지하는 데 정신이 없어서 실제 해야 되는 통치 행위, 백성을 다스리는 행위에는 제대로 된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망이 망소이의 난 같은 봉기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망이 망소이는 형제인데요. 저 공주 지역에 공주의 명학소라는 지역에서 아주 가혹한 수탈에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 일어나서 봉기를 합니다. 이 소라고 하는 거 배웠죠? 향, 소, 부곡이 있었잖아요. 소는 수공업을 하는 그 행정구역을 소라고 했었죠. 차별받았던 행정구역. 국가에다가 바치는 뭔가를 생산을 해야만 하는, 이사도 맘대로 못 가는 이런 데가 소인데 이 명학소가 숯을 만드는 소였어요. 숯. 이 숯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은 나무를 베가지고 숯을 만들기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를 다 국가에다가 바치기만 해야 되고 사사로이 판매하거나 하면 또 큰일 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세금으로 걷어가는 숯이 너무 많았던 거죠.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우리 사정은 하나도 봐주지 않네?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니까 찍 하고 소리라도 내보자 해서 망이 망소의 난이 생각보다 큰 사이즈로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기출사료 한번 볼게요. 명학소의 망이가 무리를 모아 공주를 공격하여 함락하자 조정에서는 명학소를, 여기 좀 황당하죠. 이 망이 망소의 난이 일어났을 때 이걸 진압을 한 게 아니고 그래 니네 그 말을 들어줄게 하면서 이 명학소를 일반 지방 행정구역이랑 똑같이 현으로 승격을 시켜줍니다. 너네 이제 차별행정구역 아니야. 너네 이제 충순현으로 우리가 승격했으니까 달랜 거죠. 이제 그만해. 이렇게 달랬는데 항복을 했다가 뭔가 약속했던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걸 수도 있고 이대로라면 더 큰 뭔가를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때 또 폐지를 한다라고 나와요. 근데 이걸 보면은 굉장히 미봉책이죠. 이걸 제대로 진압을 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달래지도 못하는 상황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 중앙의 위험을 보여주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생각하지 않겠어요? 뭐야? 힘으로 봉기를 하니까 말을 들어주는 것 같잖아.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처음에 난을 일으켰던 정중부 이의방이 있었지만 둘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의방이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이의민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또 뭐냐면 이 사람은 또 특이한 사람이에요. 출신이 또 천민이에요. 근데 이미 무신들이 집권한 것 자체가 하극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신정변 이후에 시대적인 사회 분위기가 어땠냐면 하극상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어요. 아니, 저 사람도 밑에 있는 사람인데 위에 있는 사람을 치고 올라갔는데 우리라고 못할 거 있어? 이런 어떤 흐름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더해요. 출신이 천민인데 경대승이라고 하는 이제 또 집권자가 이 죽었을 때 잠깐 권력을 잡았다가 최충원이 제거하는 사람입니다. 여기도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정신이 없네요. 그래서 또 뭐가 일어나느냐? 무신정권 애들이 자기네들의 권력을 독점하려고 제대로 된 통치를 하지 않으니까 이 무신정권의 부정, 부패 이런 것들에 불만을 품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니까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난 게 있는데 제일 큰 게 이제 밑에 김삼이와 효심의 난이에요. 김삼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효심이라는 사람은 사는 지역이 다른데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봉기가 되게 커집니다. 거의 경상도 전체를 아우를 정도의 상당한 규모의 이 난이었고요. 제일 폭력적으로 진압된 난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단위가 거의 전국구로 올라간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난이었고 중요하게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게 계속 일어난다는 거는 이 무신정권 시기가 굉장히 혼란했다는 거고 하극상이 지금 거의 일반화되는 측면까지 올라가는 게 있어요. 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게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도 퍼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정신이 없었을 때 나름대로 무신정권을 통합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최충원이에요. 이 사람이 등극한 시대부터를 우리가 최씨 무신 정권이라고 합니다. 이 집안에서 독점을 하거든요. 이 사람은 머리가 제법 좋아요. 야, 우리가 무신이지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 보여줘야지 하면서 봉사십조라는 거를 제시를 합니다. 이 뭐냐? 봉사십조. 명종이라는 임금한테 사회 개혁안을 올려요. 지금 사회가 혼란하니까 10개 정도로 요래 해야 됩니다. 라고 올리지만 진짜로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명분을 얻기 위해서 올린 거라서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무신치고는 상당히 머리가 비상하고 정치적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충원은 뭘 하느냐? 교정도감이라는 세력을 설치합니다. 위에 지금 난리 났잖아요. 난리 났으니까 반대 세력을 감시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기구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교정도감의 장관 역할을 하는 교정별감이 있는데 스스로 교정별감이 되어서 국정을 장악을 해버립니다. 왕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뿐이지 그냥 왕 같은 권력을 누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도방이라고 하는 게 확대가 됐다라고 하는 건데 군사적인 기반이에요. 군사적인 기반. 서로 막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보디가드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만들었던 건데 사병을 확대를 해가지고 도방을 크게 만듭니다. 그 경대승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정중부라고 하는 무신을 제거하고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보디가드 집단을 만든 게 도방인데 이거를 조금 더 키우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이땐 또 뭐가 일어나느냐? 계속 난이 일어나죠. 최충원 시기에 일어났었던 독특한 난이 만적의 난이에요. 최충원네 집 노비입니다. 노비. 근데 상당히 뭐랄까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 최충원이 한 게 하극상이잖아요. 무신인데 정권 잡고 하는 거. 그리고 앞선 무신들도 똑같았고요. 그래서 이 노비 만적이 뭔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라고 못할 거 있나? 그러면서 노비들을 모아가지고 신분 해방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봉기를 했는데 겁에 질려 있었던 노비들이 애초에 약속했던 것보다 참여를 조금 덜 했던 관계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전에 누설도 됐어요. 이 노비가 한 연설이 유명하죠. 왕후 장상의 시가 따로 있냐? 굉장히 명연설가였던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왕이 되고 노비가 되고 하는 게 결정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사람이다. 지금의 인권의 개념을 장착한 사람이었던 거죠. 결국엔 실패합니다. 이게 실패하면서 만족을 포함해서 주요 참여자들이 산채로 돌덩이에 묶여서 강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 최씨 무신정권뿐만이 아니라 무신정권 집권기간 내내 끊임없이 농민 반란과 밀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치가 엉망진창이었다는 얘기겠죠. 자, 최충원이 이거 최씨 무신정권을 만들고 나서 아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줍니다. 최후가 또 등장을 하게 돼서 이 최후가 아버지가 했었던 걸 조금 더 구체화해서 뭘 하냐면은
인사행정권을 하는 기구를 자기 집에다가 설치해요. 오만하기가 이를 데가 없죠. 자기 집에 고위 관료들이 출퇴근하는 그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정방을 만들어서 인사행정기구를 만들어 버리고, 자, 누가 또 나의 목숨을 노릴 수가 있으니까 사병 집단을 또 크게 또 만들어야겠죠. 군사적인 기반을 더 단단하게 다지기 위해서 삼별초라는 조직이 이때에 설치가 됩니다. 최후 때 설치한 야별초가 있는데,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 이렇게 세 덩어리로 구성된 특수 군대고요. 요거 자체가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삼별초가 나중에 그 몽골이 침략했을 때 끝까지 항복을 안 하고 싸우다가 전멸하는 집단으로 묘사가 되기도 하죠. 근데 최후가 집권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몽골의 침략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몽골 침략에 또 대비를 하려고 강화도로 수도를 옮겨버리는 것을 최후라는 사람이 하게 되는 거죠. 개경에서 강화도로 천도하는 것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사료 나와 있는 거는 만적의 난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하나를 외운다기보다 지금 이 무신정권 시기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문벌귀족부터 무신정권 등장하는 시기까지 문제 정리해 볼게요. 다음 가상 인터뷰에 나타난 사건으로 옳은 것은 서경에서 거사한 이유가 뭔가요?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대요.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면 천하를 다스릴 수 있고 금이 스스로 항복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정에 반대하는 무리가 있어서 이 개경파겠죠?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거사를 했습니다. 승려복을 입고 있네요. 서경천도 운동, 이 사람은 묘청이죠. 묘청. 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나옵니다. 묘청의 난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김흠돌의 난, 이거 신라 중대 신문왕 때 일어난 거. 원종과 애노의 난, 신라 하대에 일어난 거. 홍경래의 난은 조선시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시대가 하나도 안 맞네요. 자, 2번 다음 상황 뒤에, 이거 뒤에 일어난 사실로 맞는 거 골라보겠습니다. 무신 이소웅이 무술 겨루기 위해서 이기지 못하고 달아나자 문신 한례가 갑자기 이소웅의 뺨을 때렸어요. 이때 왕과 문신들이 손뼉을 치며 웃었어요. 나이가 상당히 많은 할아버지 대장군입니다. 이소웅. 근데 젊은 문신에게 뺨을 맞는, 공개적 석상에서 뺨을 맞았는데 그거 보면서 왕이랑 문신들이 저게 뭐야 하면서 웃고 손뼉치고 즐기면서 모욕을 주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차별 대우를 받으며 불만이 쌓여왔었던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켜서 문신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다. 무신 정변이 일어나는 장면까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무신들이 정권을 잡고 나서 뭐 했냐? 요거를 지금 찾아보는 거예요. 김헌창이 난을 일으켰다. 이건 고려시대도 아니잖아요. 김헌창의 난은 이건 헌덕왕 때 통일신라 시기에 일어난 일이니까 한참 앞서 있어요. 장문휴가 등주를 공격하였다. 이거 발해 얘기죠. 발해 무왕 때라서 이거의 이전 시기입니다. 최치원이 시무십조를 건의하였다. 이것도 통일신라 시기에 진성여왕 때 일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게 되겠고요. 4번 망이 망소이가 공주 명학소에서 봉기하였다. 무신정권 시기에 일어났었던 난 중에 하나죠. 그래서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3번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제시된 단계별 힌트를 종합해서 알 수 있는 기구는 무엇일까요? 고려 무신정권기의 최고 권력 기구다. 임시기구로 출발을 했다. 최충원이 설치했다. 최충원이 설치한 거 교정 도감이죠. 그리고 스스로 교정 별감이라고 하는 장관직에 취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4번 볼게요.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문신은 보이는 대로 모두 없애라. 이거 정중부라는 사람 보니까 이거 무신정변이네요. 무신정변이 일어나는 상황, 그리고 삼별초가 끝까지 대몽항쟁을 하는 장면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신정권기에 뭔 일이 있었는지를 찾으라고 하는 문제 같아요. 맞는 거 골라보겠습니다. 김헌창의 나는 고려시대가 아니잖아요. 이거 통일신라 시대니까 해당 사항 없고요. 이전이고 최후가 정방을 설치하였다. 요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네요. 지금 마지막으로 삼별초의 대몽항쟁에 나오는 지점이 있고 이 사이에 최씨 무신정권 이제 들어갈 거예요. 최충원, 최후. 그리고 최후가 정방이라고 하는 거를 자기 집에다가 또 설치를 해가지고 행정권을 장악하는 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삼별초가 설립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삼별초 항쟁이 있겠죠.
순서상으로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거 2번입니다. 묘청이 금의 정벌을 주장하는 거 이거는 무신이 아니고 문벌귀족 시기에 일어났었던 거니까 요거 정변의 이전이에요. 서희가 강동육주를 획득하였다. 이것도 문벌 시기에 일어난 가장 초반에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일이기 때문에 앞선 시기의 일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끼어 들어갈 수 있는 거는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점으로 배치가 된 거는 무신 정권의 어떤 전개 과정을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도를 알지 못해도 인과관계만 알면은 풀 수 있을 정도의 문제로 기본편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확인을 하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고 정리를 하셨다면은 이론 부분을 펼쳤을 때 맨 상단에 나와 있는 해시태그의 주요 사건 딱 읽었을 때 이거 무슨 사건이었지?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는지를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신정권하고 강화도 천도까지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